안녕하세요. 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문학의 역사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이 천문학의 역사를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애와 업적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코페르니쿠스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했던 태양 중심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또 그 반대로 주장을 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태양 중심설과 지구 중심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모델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의식의 변화가 우리 인간의 지식 변화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적인 변화에 얼마큼 큰 영향을 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부터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코페르니쿠스가 주장을 했던 지동설이라고 하는 태양 중심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지성의 발달에 완전한 변혁을 가져다 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논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바로 그 코페르니쿠스의 후배들이에요.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걸 이제 정말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증명해 나가려고 노력했던 분들이에요. 계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주제거리인 여긴 티코 브라헤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과 동업을 했던 그 공동연구자면서 제자면서 공동연구자면서 같이 연구를 해서 업적을 이어받았던 요하네스 케플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이런 모든 분들의 업적을 드디어 딥대성을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던 뉴턴이 있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이 있어요.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면서 여기 있는 제목처럼 천문학 혁명을 일으켰던 분들의 사상과 업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서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는 티코 브라헤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배경을 알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이때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됐나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코페르니쿠스가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세상이 구별되고 있었냐면 지상계와 천상계로 세상은 이분법으로 나눠주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들어냈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 지상계, 천상계를 구별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세상을 구별하고 있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상계라고 하는 쪽은, 우리는 지금 천문학 쪽을 논하는 거니까 천상계 쪽을 논해야 되는데, 이 천상계에서 달 이상의 세상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달 이상의 세계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쪽은 천상계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당시 서양 사람들, 여기는 뭐 다 서양 쪽이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티코 브라헤가 했던 거는 이때 중요한 우주적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는 초신성 폭발이 있었어요. 그 초신성을 관찰하고, 지금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하는 그 슈퍼노바라고 하는 거 빵 터져가지고 밤하늘을 밝게 빛나는 그 현상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혜성이 나타났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여기 있는 티코 브라헤가 어떤 걸 인지를 했냐면, 천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인지를 했던 분이 여기 있는 티코 브라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도를 봐요. 1546년도.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돌아가시고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태어나신 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연도를 생각을 해봐요. 불과 수백 년도 안 돼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천상계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급속도로 발달을 해나갔어요. 지금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입장에서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물론 이제 이 당시 사람들 그게 진리였겠지만,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는 그뒤부터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인 거예요. 거기에 공헌했던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우주론을 가지고 있었었냐면, 코페르니쿠스와 또 하나 프톨레마이오스 우주론의 절충한 한 우주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약간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교황 쪽의 권위가 워낙 막강할 때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티코 브라헤도 자기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신성이나 혜성을 관찰을 해서 아무래도 천계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했고, 그리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거를 퍼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썽이 되겠죠. 이 당시에 사회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래서 묘한 절충안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절충안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티코 체계라고 해요. 이분의 성함하고 이름이 티코 브라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티코를 붙여서 그냥 티코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정된 천동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천동설은 누구의 사고예요? 그렇죠. 프톨레마이오스 사고예요.
프톨레마이오스 사고를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먼저 지구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천동설이니까. 그렇죠.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은 다시 지구 주위를 도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동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만 빼고 이렇게 되면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수정된 천동설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 때문에 하면 수 없이 바로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 여기 있는 티코 브라헤예요. 근데 이 사고를 그 뒤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케플러가 이 사고를 받아들여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세 가지 법칙을 만들어요. 세 가지 법칙을 만들고 이 세 가지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가 않고 이제 정말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요. 그리고 이거를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아까 소개했던 위대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으로 정립을 해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론의 초기 창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티코 브라헤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티코 브라헤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은 가장 정확한 천문 관측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맞아요. 중요한 업적은 천문 관측을 드디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말은 어떤 거냐면 육안으로 관측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육안이라고 하는 건 눈이에요. 눈으로 하늘을 보고 관찰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아직 갈릴레이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갈릴레이는 이 뒤에 후대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이분은 덴마크 분이었는데 갈릴레이는 이탈리아 분이에요. 이렇게 그 시대적 배경이, 공간적 배경도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아직 갈릴레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만환경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랬을 때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거대한 천문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라니보르그라고 하는 이 천문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물론 여기 덴마크 분이었기 때문에 덴마크 벤섬에다가 이런 천문대를 지어요. 이게 가장 유명해요. 또 다른 천문대도 졌는데 이 천문대가 가장 유명해요. 이렇게 천문대를 지어놓고 나서 육안으로 드디어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나 관찰을 했냐면 약 한 20년 동안이나 밤에 잠을 안 자고 내내 밤하늘을 관측했던 분이 여기에 있는 티코 브라헤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협업 관계가 생겨요. 그 협업 관계는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그 후대가 케플러라고 했는데 요하네스 케플러예요. 이렇게 두 분이 협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여기는 티코 브라헤는 아까 말했던 우라니보르그라고 하는 천문대를 만들어 놓고 육안으로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를 확보를 한 거예요.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찰을 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이걸 도대체 분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여기에 있는 케플러를 불러와요. 케플러를 이렇게 불러와서 같이 공동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케플러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제자이면서 또 하나 스승이면서 공동 연구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여기 프라하에 서로 두 분의 동상까지도 같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두 분의 출생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이분은 덴마크에서 태어나서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으로 이렇게 컸던 분인 거고, 여기는 케플러는 그렇지가 않고 부친이 용병이었었어요. 용병의 칠삭둥이로 태어나요. 이렇게 출생 배경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큰아버지 쪽에서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가 약속을 해요.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양자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랬는데 여기 둘째로 태어나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그 큰아버지가 기다리다가 태어나자마자 티코 브라헤 납치해 간 거예요. 몰래 납치해 갔어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기른 사람이 여기에 있는 티코 브라헤예요. 티코 브라헤는, 그래서 티코 브라헤는 귀족 출신이었고 큰아버지가 데려다가 애지중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기 교육을 받아요. 6세 때부터 라틴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코펜하겐 대학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기 위해서 조기 교육을 받고 큰 분이 여기에 있는 티코 브라헤예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는 용병이었었고 그리고 칠삭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4살 때 더군다나 천연두에 걸려요. 천연두에 걸려서 근시가 되고, 그리고 손가락도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천문학자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은 이제 13세 때
상당히 나이가 어리죠? 13세 때 코펜하겐 대학에 이렇게 입학을 해요. 코펜하겐 대학에 입학을 해서 원래는 법학을 공부를 하려고 해요. 부모가 이제 큰아버지는 법학을 전공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부 자리를 넘겨주려고 해요. 그런데 묘하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560년대 때 그때 개기일식이 일어나요. 그 개기일식을 이렇게 보고 나서 천문학자로서 그러니까 우주가 참 신기하네 라고 하는 걸 느끼고 나서 천문학자에서 꿈을 꾸었던 분이 여기 있는 티코 브라헤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천문학적 지식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때 최고의 책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알마게스트를 사다가 자기 스스로 독파를 하고 그리고 자신만의 천문학적 발전을 시켜나간 사람이 여기에는 티코 브라헤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천연두도 걸리고 해서 천문학자로서는 거의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었는데 머리가 엄청 뛰어난 거예요. 머리가 엄청 뛰어나서 그래서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장학금을 받아요. 장학금을 받아서 그거를 공부를 했던 분이 여기에는 요하네스 케플러예요. 그래서 실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신학부에 입학을 해요. 신학부에 입학을 했는데 똑같이 6세 때 어떤 걸 영향을 받냐면 그때 밤하늘에 그러니까 6세면은 1577년이에요. 그때 혜성이 나타나요. 그 혜성을 목격하고 나서 신학보다는 천문학 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 길로 갔던 분이 여기에는 요하네스 케플러예요. 이렇게 출생과 배경이 다른 두 분이 서로 만나서 협업을 한 거예요.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는 티코 브라헤가 20년 동안 관측을 했던 방대한 자료를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던 요하네스 케플러가 여기에 보면은 그의 제자이면서 공동 연구자로 들어가서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는 티코 브라헤가 돌아가셔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료를 이어받아서 약 한 7년에서 8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서 세 가지 법칙으로 발표를 한 사람이 여기에는 티코 브라헤예요. 자 그러면 요하네스 케플러예요. 요하네스 케플러가 세 가지 법칙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세 가지 법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가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주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물리학 정도를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다 증명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증명이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타원 궤도는 타원으로 돈다는 걸 테고 그리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나 주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여기를 한번 증명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하네스 케플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돼요. 그랬는데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하는 사람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두 분이 약한 수십 년 동안 관측하고 이론적 체계를 잡고 한 이 법칙을 한 방에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천재 중에 천재 뉴턴이 이렇게 태어나요. 뉴턴이 태어나서 이 업적을 이어받아서 뭐로 표현을 하냐면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만유인력 법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뉴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화 중에 사과나무인 거죠. 그 바로 사과나무예요. 뉴턴의 사과나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뉴턴이 결국에는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을 해서 티코 브라헤를 거치고 여기에는 케플러를 거치고 또 한 명을 거치죠. 갈릴레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모든 업적들을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요. 만유인력 법칙으로 정립을 해서 완전히 근대 과학의 세상으로 이렇게 확립을 한 분이 여기에 있는 뉴턴이에요. 자 그리고 요 얘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나오면 여기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나 그리고 또 하나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중요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주인공으로 나올 때 그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 그리고 여기에는 티코 브라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동된 천동설 그리고 여기에는 요하네스 케플러 세 가지 법칙 그리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체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요 사이에 갈릴레이의 만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관찰한 업적이 있어요. 전체 구조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큰 줄기를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티코 브라헤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오늘 얘기의 주인공인 이렇게 넘어와서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만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가 있네요. 여기 있는 사진은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여요? 여기가 이제 티코 브라헤라고 해서 여기는 추상한 거고 또 하나 이런 모습으로도 이렇게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한번 봐봐요. 어떤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이런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티코 브라헤가 약간 독특했던 성격의 소유자예요. 독특했던 성격의 소유자라 이제 대학교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대학생 때 그 수학 문제를 가지고 내기를 해요. 이 수학 문제 증명 방법을 가지고 내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언쟁이 붙어요. 언쟁이 붙어가지고 이 당시에는 결투 칼 가지고 싸우는 결투 문화가 있어서 결투에 나가요. 그랬는데 불행히도 코 잘림을 당하신 분이에요. 코에 잘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동이나 또는 노쇠 같은 거로 코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거나 또는 이렇게 걸고 다녔던 분이 여기에는 티코 브라헤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조금 당혹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까 이분이 귀족 출신이었다고 했잖아요. 귀족 출신이라 만찬장에 갔어요. 만찬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쉬가 마려운 거예요. 쉬를 참다가 돌아가신 분이 여기에는 티코 브라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렇게 티코 브라헤는 간단하게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업적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는 대표적인 관측 결과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신성이고 또 하나는 해성이에요. 이게 티코 브라헤의 역사에 중요했던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572년도에 카시오페 자리에서 신성이 나타나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달 이상의 세상에서는 어떤 변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먼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그때 발견했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카시오페의 자리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W자로 되어 있는 한 밤하늘의 별자리.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카시오페의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전혀 없었던 별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티코 브라헤가 밤하늘의 별을 관찰을 하다 깜짝 놀래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 얘기를 하면 카시오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전에 소개를 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설명을 할 때 안드로메다 공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드로메다 공주라고 하는 분의 엄마 여왕이었던 분이 이디오페아 여왕, 그 여왕이 여기 있는 카시오페아예요. 그렇죠? 이렇게 카시오페의 자리에 신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말은 신성이라는 말은 아직 없었어요. 없었고 결국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성이라고 하는 노바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붙인 분이 여기에 있는 티코 브라헤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카시오페의 자리에 신성이 나타났는데 이 당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시에 어떻게 우주관이 되어 있었냐면 당시에는 천체계는 완벽하고 영원 불변한 세상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별들은 수정구에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식 우주관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이런 식 우주관을 가지고 있을 때 신성이 나타났으니 여기가 갑자기 밝은 별이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근데 여기는 티코 브라헤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추적을 해봐요. 추적을 약간 14개월에서 또 어떤 기록에 보면은 18개월 동안 이렇게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해서 여기에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이 내리냐면 여기에 있는 별은 행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들 행성 알죠? 수금주와 목도 천은형 행성. 이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동을 해요. 그런데 조기에 있는 별은 그런 움직이는 시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행성은 아니고 뭔가 천구세계에서 변화가 났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인지를 해요. 이 인지가 정말로 중요해요. 다시 말하지만 불과 5, 600년 전이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천상계는 불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불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그런데 여기에 행성은 아니고 다른 우주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 여기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그래서 이거를 14개월 동안 쭉 추적을 해서 이걸 책으로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1573년도에 새로운 별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책으로서 발간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여기 보면은 노바 스텔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바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노바 등등 할 때 쓰는 그 용어예요. 그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분이 여기에 있는 티코 브라헤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결론을 하나 내려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중요했던 사고. 그렇죠? 뭐냐면 천체계, 불변일 줄 알았던 천체계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이렇게 도달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천체 물리학자였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를 알아놓고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돼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신성에 대해서만 하나만 소개를 해줄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신성 그리고 이 손성이 빵 하고 터졌을 때 엄청나게 큰 폭발을 하면은 그걸 우리가 슈퍼노바라고 해서 초신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초신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하라고 하는 단에는 은하라고 하는 단에는 하나의 은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우주로 우리 은하로 예를 들면 쉽겠네요. 우리 은하에는 태양 같은 별이 약 한 2천억 개 정도가 있어요. 2천억 개 정도가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천억에서 2,500억 개 정도 별들이 모여 있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초신성 폭발이 팡하고 일어나면은 별 하나가 터졌는데 그 은하 전체 밝기보다도 더 밝게 빛을 내요. 그게 슈퍼노바라고 하는 초신성 폭발이에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하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평생 동안 내는 그 빛을 한순간에 압축했다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밝기로 밤하늘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줄 거는 뭐냐면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오리온 자리의 별이에요. 베텔기우스는 여기에 있는 요 별이에요. 요 모습이 이렇게 오리온이에요. 오라이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오리온 자리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번에는 전에 안드로메다하고 카시오페아 그리고 페르세우스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오리온 얘기를 잠깐 해주면은 오리온은 이제 포세이돈의 아들이었었어요. 포세이돈의 아들. 그러면서 사냥꾼이었었어요. 근데 이 오리온하고 누가 사랑에 빠지냐면은 달의 여신이라고 해요. 알아요? 달의 여신 또는 사냥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아르테미스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아르테미스 오빠가 누구예요? 아폴론이잖아요. 아폴론이 영 그게 불만인 거예요. 여기는 오리온이 포세이돈의 아들일지언정 자기 여동생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 열분반이라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기회가 와요. 어떤 기회가 오냐면 여기는 오리온이 바다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사냥을 하고 있는데 동생 아르테미스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리온이라고 하는 거를 오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확인을 못하고 있을 때 너 저기에 있는 저 물체 맞출 수 있니? 라고 동생한테 내기를 걸어요. 그러니까 아르테미스가 사냥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활을 꺼내서 그것도 못 맞히니 하고 쏜 거예요. 쏴서 오리온을 빵 하고 맞춰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여기에는 오리온이에요. 그리고 아르테미스가 후에 오리온을 자기가 쏴서 죽였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슬픔에 빠져요. 슬픔에 빠졌는데 그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아버지였던 제우스가 별자리로 이렇게 만들어준 게 여기에는 오리온 별자리의 신화예요, 신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화의 예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온의 어깨예요. 여러분들이 겨울철 또는 늦가을이나 겨울철에 보면은 밤하늘에 가장 크게 보이는 별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별이 있고 이게 삼태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허리띠 쪽에 이렇게 별이 3개가 있어요.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금방 구별할 수 있는 게 여기를 베텔기우스, 이쪽 별을 리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별이 붉은 색깔로 빛나요. 여러분들 화성 있죠? 화성처럼 붉은 색깔로 빛나서 눈에 금방 띄어요. 근데 이 별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40광년 정도 돼요. 그리고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얘가 적색거성이에요. 적색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기 직전에 왔다는 소리예요. 별이 수명이 닿으면 점점 팽창을 해요. 그랬다가 확 줄어들면서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슈퍼노바예요. 그래서 지금 태양의 800배까지 커졌어요. 여러분 태양의 크기를 알죠? 지구 반지름을 기준으로 말하면 태양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지구보다 109배 더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구를 그냥 1m 정도 되는 풍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만한 풍선, 지구가. 그리고 이거를 100배 정도 키워요. 또는 109배를 키워봐요. 그러면 그만한 큰 구가 태양이에요. 근데 그런 태양을 다시 800배 키워요. 그러면 그게 베텔기우스의 크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 적색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적색 거성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별이 조만간에 빵하고 폭발을 했거나 또는 이미 폭발을 했을지 모른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근래에 폭발을 하거나 이미 폭발을 했을지 모른다라고. 왜 그러냐면 이 별까지 거리가 대략 추정으로 640광년 정도 돼요. 640광년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빛은 지구까지 오려면 6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여라도 지금 이 별은
먼저 폭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과거를 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요 근래에 아마 폭발을 한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640년 전이면은 대강 언제쯤 될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아마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640년 정도 전이면 막 구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성계가 회군하고 할 그 무렵 어디일 거예요. 그 무렵 어디쯤부터 그러니까 시간대로 보면은 그때쯤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40년이라고 하는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여 사실은 요 별은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조만간에 폭발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신성하고 초신성에 대해서 하나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 됐고, 그리고 간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간혹 초신성 폭발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 관측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이쪽도 한번 찾아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하나를 이렇게 알아보죠. 그건 어떤 거냐면, 그래, 그쵸?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헷갈렸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또 하나는 1577년도에 해성이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해성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해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코마라고 하는 핵이 이렇게 있고 뒤쪽으로 꼬리가 있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해성이라고 하는 걸 읽어봐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해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을 구성하는 천체 중에 하나로 태양 복사에 의해서 핵으로부터 발생하는 코마와 꼬리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게 해성인 거예요. 다음과 같이.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 태양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태양은 지금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 태양풍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서 먼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밀려서 우리가 보기에는 꼬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해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성은 태양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해성의 꼬리는 항상 반대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헬벳 해성이라고 1900년대 이렇게 왔던 해성이에요. 눈으로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관찰되는 해성도 있긴 한데 아마 근래에 보였던 가장 밝았던 해성이 아마 여기에 있는 헬벳 해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태어나기 전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에 유명했던 해성들이 많이 왔어요. 또 하나 비슷하게 하쿠타케 해성이라고 하는 것도 왔어요. 그리고 이보다 몇 년 전에 슈메이커 레비 해성이라고 하는 것도 왔어요. 근데 이 슈메이커 레비 해성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해성은 목성하고 충돌해요. 지구 궤도를 돌아가지고 가다가 목성하고 충돌했는데 그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궤도를 계산해서. 그게 1994년이에요. 그래서 누가 찍었냐면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했던 허블 만환경이 찍었어요. 그러면 199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허블이 막 우주로 나갔을 때예요. 그때 대대적인 업적 하나가 바로 슈메이커 레비 해성하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요 해성이 목성 궤도를 가다가 목성 인력에 끌려서 목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랫면에 쪼각나서 빠바방 떨어지는 게 이렇게 적외선 만환경으로 찍혔어요. 그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저도 나중에 해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이렇게 시켜줄게요. 그래서 어쨌든 해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티코 브라의 입장에서는 1577년도에 해성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해성이라고 하는 게 지구 대기권 이 주변의 현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 아래부터 시작을 해서 지구 대기권 내에 있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티코 브라에가 영리하게도 이걸 쭉 오랫동안 관찰을 해서 그렇지가 않고 얘는 먼 곳으로부터 날아오는 천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밝혀내요. 이게 상당히 현대 우주론을 오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전까지는 달 이상의 세상은 전혀 변하지가 않는 천상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신성이 있던 또는 해성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듯이 근대 과학으로 오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에 있는 티코 브라에라고 하는 바로 요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해성 그러면 또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해성 그러면 가장 유명한 해성이 어떤 해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헨리의 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이 에드먼드 헨리라고 하는 헨리예요. 연도를 한번 봐봐요. 1656년부터 시작을 해서 1742년도. 그럼 이 당시에는 누구 시대예요? 과학자로 든다면. 그렇죠? 뉴턴의 시대예요. 그래서 뉴턴한테 결국에 여기 있는 헨리의 성을 발견했어도 유명하지만 뉴턴이 썼던 그 위대했던 책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그 책을 쓸 때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여기 있는 헨리예요. 헨리가 가서 뉴턴은 책을 내려고 안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하는 게 싫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후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로버트 후크. 여러분들이 후크의 법칙 들어봤죠? 후크라고 하는 과학자하고 그 뉴턴이 선후배지간이에요. 그래서 후크가 먼저 왕립협회 회장을 하고 그 뒤에 왕립협회 회장을 이어받았던 게 뉴턴이에요. 근데 뉴턴이 상당히 괴팍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로버트 후크도 약간 독특한 성격에서 두 분이 많이 충돌이 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등등등 하는 문제로 미적 문제나 등등등 하는 문제로 발견 시초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뉴턴은 논쟁을 하다가 그런데 지쳐서 더 이상 자기가 알고 있던 걸 발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 때 여기는 헨리가 가서 거의 자기 자본을 들일 정도로 가서 그 책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책을 쓰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던 분이 여기는 헨리예요. 자, 그러면 일단 헨리는 그런 분인 거고, 그리고 일단 여기 헨리의 성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이게 1986년도에 이렇게 헬리의 성이 왔었어요. 헬리의 성이 왔었는데 지구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성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여기 소개를 한 것처럼 맨눈으로 관측 가능한 유일한 해성이에요.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요. 얼마밖에 안 되냐면 76년 정도 돼요. 75년에서 76년 정도 돼요. 대다수 해성은 엄청나게 먼 거리를 돌아오기 때문에 타원 궤도로 돌던 아니면은 그냥 얘가 쌍곡선 궤도를 돌아서 튀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끝나는 해성도 있고 또는 주기가 몇 만 년이 걸리는 이런 해성들도 있어요. 먼 걸까지 돌아오려면. 그런데 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76년이 길죠. 인간 입장에서는. 하지만 주기도 상당히 짧은 해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해요. 근데 헨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쭉 이렇게 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기록을 찾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요 연도에 해성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주기를 이렇게 보니까 요만큼 정도 주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75년에서 76년 정도 주기. 그래서 헨리가 처음으로 같은 해성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으로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예측도 해요. 예측도. 어떻게? 이 해성들이 모두 같은 해성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요 주기를 가지고 요 다음번에 1758년도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놔요. 그런데 불행히도 본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때까지 생존하지를 못하시고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은 뭐냐면 이제 지구에 가장 최근에 접근한 게 1986년도예요. 1986년도에 이렇게 지구에 접근을 해서 그때 찍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가 75년에서 76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61년도 여러분들이 한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네요. 그렇죠? 2061년도 7월 28일 날 다시 여기에는 헨리의 성이 우리 하늘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꼭 기억하고 있다가 이 날짜쯤 됐을 때 관심들을 갖고 밤하늘을 한번 관측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돼서 여기 헨리의 성까지 소개를 했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이렇게 돼서 달 윗세계, 그러니까 천상계였죠. 그리고 달 밑세계의 구별을 깨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여기 있는 티코 브라헤예요. 그리고 아까 뉴턴의 만유력 법칙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가 어떤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던 아니면 달이 떨어질 때가 없이 돌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지상계나 달이 계속 돌고 있는 공전을 하고 있는 천상계나 실제 물리법칙은 똑같다라고 한 게 만유력 법칙이잖아요. 바로 거기에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 포문을 연 사람이 여기에는 티코 브라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정리들을 해보세요. 저는 이 뒤에 티코 브라헤의 우주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아까도 말했지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 수정된 천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지구 중심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코페르니쿠스가 있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다른 행성들은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이렇게 수정된 천동설을 주장을 해요. 바로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바토를 이어받은 아까 나왔던 요하네스 케플러가 있어요. 이 요하네스 케플러의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갈릴레이 뉴턴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꼭들 한번 정리들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그러면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또 하나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